경호의 법원 이어서 가보자면은 이 무슨 말이냐? 경호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헌법에서는 중요 직책자들의 지위가 있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나 입사행, 상권 분립에 의한 중요 직책자들의 권한이나 아니면은 경호 대상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출제되었던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지위 구분인데요. 이 국민대표기관, 국가원수며 집행부 수반인데 이게 각 단어마다 뜻하는 게 달라요. 집행부 수반이면은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의장이다, 아니면 집행부의 수반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가원수의 개념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 대표라는 말과 달라요. 국가를 대표하고요. 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호자나 애국심이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밑에 한번 비교를 제대로 해볼게요. 이 국민 대표 기관이다 이거는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수반의 지위로서는 집행부 조직권자나 거기서 최고의 책임자구나, 최고의 지시자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집행부는 행정부거든요. 그럼 행정부의 수반이면은 누구랑 수평할까요? 입법부와 사법부와 수평하다.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수평하다. 근데 이게 국가대표, 국가원수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더 우월하다. 다시 삼권 분립했을 때는 수평적인 지위지만 국가대표로서의 위치를 보자면은 더 우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니까 국정 통합 조정하고 헌법기관 구성권자 명시되어 있더라. 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수호자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게 헌법에 있다. 넘어가고요. 이제 헌법 끝났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법률 나오는 거죠. 이제 법률에서 뭐가 중요하니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이더라. 이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근거거든요. 이게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에 나왔어요.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해서 이 실로 끝나는 거는 장관이거든요. 장관. 지금은 대통령 경호처예요. 경호처장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 기관의 하나였다 아시면 되고, 지금 제정은 63년도에 되었고요. 63년도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청원경찰법도 63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개정을 했을 때 81년도에 보시면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또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이거 중요하겠죠. 권한대행은 배우자까지인데 대통령 당선인이 있더라.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호의까지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게 전직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호의 있죠. 호의. 이거는 지금 13년도에 바뀌어서 자녀는 빼요. 배우자까지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가포 경호 배울 때도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 10년까지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 08년도에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법에서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관련된 걸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63, 81, 08이잖아요. 이거를 63 빌딩 81 있으면은 형한테 팔어 이렇게 외우면은 좀 잘 외워져요. 63 빌딩 81 있으면은 형한테 팔어 6381 08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쭉 어차피 이거는 조직법 가면 다 배우는 거거든요. 바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사법경찰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사법경찰관, 형사나 아니면은 이제 사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권한에 의해서 공경비나 공경호처럼 권한에 의해서, 국가 권한에 의해서 침해가 가능하다. 다소 개인권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수사, 체포 이런 게 가능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수사라는 것 자체가 남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다른 공무원들은 없는데 사법경찰관한테는 그걸 특별히 부여해준 거고, 경호공무원도 이제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요. 이게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이렇게 구분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사장도 아니고요. 서울중지검찰청, 중지검찰청.
이 사람의 말이 들으면은 앞에 있는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경호공무원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 유한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것도 당연히 경호 업무 수행 중에만 가능합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헷갈리잖아요. 지금 우리 63년도 나왔고요, 81년도 나왔고요, 8년도 나왔죠. 근데 이제 얘는 69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직 대통령은 육고기를 좋아해, 육구를 좋아해,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거는 경호에 관한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긴 한데 대경법보다는 약해요. 대통령 경호 관계법보다는 좀 약하고요. 느낌이 예우잖아요. 예우. 의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전 속에 경호가 살짝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어떤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에 대해서 이 경호를 실시한 전직 대통령 대상이 누구니가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우에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재직했었고 뭐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포함이 된다, 적용이 된다. 또 이거는 17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으로 국립묘지나 이런 거 혜택 같은 거 좀 생겼거든요. 안장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은 어디에 했어요?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켰어요. 근데 17년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그죠? 이게 전직 대통령 재직했던 사람 중에 예우에 제한이 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인데 사망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사람은 인력을 주겠다. 예우에 제한이 된 사람은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간 거고요. 자, 예우는 이거는 읽어보면은 뭐 좀 이런 것까지 해줘,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기간에 경호 경비. 이게 아까 제가 대경법에서 말한 것보다 살짝 작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주체가 누구예요? 대통령 경호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10년 넘으면은 누가 해요? 경찰이 하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에도 있더라, 이렇게 봐야죠. 필요한 기간이니까. 뭐 10년 지났다고 해서 경호원들이 싹 빠져버리면은 국가 기밀을 파헤치러, 아니면은 뭐 그 대통령에 한해서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덮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가 명시되어 있다.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 필요한 예우 하고요. 이 필요한 포함된 사항은 헬기 타고 별도 주거, 헬기나 이동수단 지원해주고요. 현거주지, 별도 거주지에 대한 경호, 담당 이런 것도 지원해주겠다. 또 경호처장이 또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도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법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우의 제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있냐. 자, 보시면은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자, 여기서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대요. 우리 대통령은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면제권이 있죠. 예, 면제권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끝나고 임기 끝나고 나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내려가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 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그러니까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해서 예우에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 정부의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사람만 예우에 제한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은 핵금고 국적 회피, 핵금고 국적 회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핵금고 국적 회피. 여기 보시면 또 구형, 선고, 확정, 이렇게 해서 선고와 확정은 다르다. 형사법에서 나오는 건데, 구형, 선고, 확정. 구형은 검사가 몇 년형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선고는 뭐 이 사람은 몇 년형으로 하겠다 하는데, 확정이 되려면은 이게 항소가 끝나는 단계가 있어요. 항소가. 알겠죠? 여러분들 3심제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1심, 2심, 3심에서 선고를 받더라도 이제 본인이 항소하지 않으면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알려드리기에는, 이게 네 과목 다 하시는 분이라면 좀 알고 올 텐데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얘는 1953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냐. 경찰관 직무는 뭐 오삼 불고기, 오징어 삼겹살, 오리 불고기 삼겹살, 오리 삼겹살 불고기를 좋아해, 오삼 불고기를 좋아해. 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경찰관 징부 집행법은 53년도. 이게 91년도에 가면은 경찰 공무원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경찰 규칙이 그때 나오거든요. 91년도. 그래서 일단 두문만 오삼불고기 이렇게 두문만 알고 가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직법에도 경비 인사를 명시해 있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넘어가서 경비업법 보시면은 이 7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는 용역경비업법이었고요. 99년도에는 용역경비법에서 경비법으로 개칭되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관련된 사항으로 하나씩만 알려드릴게요. 자, 76년도에 경비업법이 제정되었지만 60년도부터 용역 경비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 이거는 아시면 되고요. 민간 경비론적 입장에서 법령 개정은 언제다? 제정은 76년도. 자, 해서 쭉쭉쭉 지나가요. 쭉쭉쭉 지나가다가 95년도부터 조금 사건 사고들이 많아져요. 95년도에 처음에 경비지도사를 명시를 했고요. 또 95년도에 신변보호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그 97년도에 최초로 경비지도사 1회 시험이 시행이 되었고요. 99년도에 용역경비법에서 경비법으로 개칭. 2001년도에는 이제 특수경비,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특수경비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요. 또 2014년도에는 집단민원장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많이 했고요. 14년도 관련돼서 또 13년도에도 대통령 경호 관련된 법이랑 뭐 법령이 좀 개정된 것도 알면 좋지만 출제된 거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법령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거, 줄 끄는 것만 알아도 시험에 다가가기에는 부담되지 않는다. 자, 청원경찰법 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73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자, 제정은 62년도다. 2년도다 하고요. 이 사람은 이게 왜 혁신이었냐면은 경찰인데 웃긴 게 국가에 돈을 안 쓰고 경찰을 배치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좀 웃기지 않나요? 예. 국고의 재정 악화가 되는 걸 우려해서 다른 사람이 돈 쓸 것을 조건으로 경찰을 배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분은 대신에 국가에서 돈 안 주니까 공무원은 아니다. 아닌데 형법이나 벌칙 적용할 때에는 너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직무를 균등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시행을 하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무는 이제 또 사법경찰관 사무를 못해요. 우리 아까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은 누가? 서울중앙지방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다시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지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경호 업무에 한해서 긴급상 또는 직무상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조약 및 국제법규로 몇 가지가 가능해요. 뭐 소파, 미군 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인사에 대한 그 경호 예절이 있어요. 경호나 안전 대책 이런 게 그거는 법령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 법에서도 이제 의전 단계를 구분해서 1등급은 뭐 국가행정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인 사람, 뭐 2등급은 행정수반인데 국가 대표는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더라.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뭐 여기서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있는데요. 조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문법처럼 우리가 법령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온 법이더라. 관습법, 판례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는 입법을 해서 다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때부터 할 거고 이때부터 시행할 거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관습법이고 뭐 사회 상규상 이렇게 적용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당연히 법학개론 좀 보면은 편한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경호학에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이제 경호의 법원이 우리나라 국내법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조약된 체결 이런 것도 국내법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경호의 법원이 있더라. 인정하겠다. 쭉 넘어가서 소파 한미간 행정협정에서는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법령만 어떠한 법령이 있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우리 공경호의 법원과 사경호의 법원이거든요. 당연히 공경호는 국가나 이제 법적 효력 있는 거, 사경호는 일반인, 민간 이런 거겠죠. 자,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관련된 거는 다 사경호고요. 공경호로 가보니까
못 보던 게 집시법이 있죠. 집시법. 집시법도 근거가 되더라. 또 집시법 말고도 우리 교도소 관련된 법령이 있거든요. 교도소 관련된 법령에서도 공경호로서의 성질이 있더라. 또 이제 경호 규칙, 연도 경호 지침, 표준 경호 경비 계획, 기동 경호 요강 이런 거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핵심적인 거 이 법률만 잘 나오고요. 나머지는 잘 안 나오고 이 조약 및 국제 복귀에 관해서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고 넘어가면. 자, 경호 규칙은 누가 했다? 경찰청장이 91년도. 경호 규정은 처장이 했고요. 경호 규정이 경호 규칙보다 더 우선한다. 상이할 경우. 자,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제정이 1981로 했는데 잠시만요. 자,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이게 81년도가 맞는데 제가 왜 헷갈렸냐면은 명시를 이 73년도 74년도 법령을 보면은 대경법을 보면은 대통령 경호 경비대책위원회라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안이 규정은 81년도지만 그 전에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와 비슷한 대통령 경호 경비대책위원회가 있었다. 74년도부터 있었고 그 규정은 대안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81년도고요. 이 대통령 경호 경비대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출제된 적도 없고 문제에 담은 적도 없으며 이 경호학적 이론에서 역사에서만 살짝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외웠죠? 많이 외웠는데 제가 또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자, 이거를 또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 바로 탁탁탁탁 나오면 좋은데 나오면 좋지만 제가 싹 지우고 하나씩 다 같이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연도별 역사나 법원의 경호의 법원과 관련돼서 현대 법령에 의해서 좀 연관되어 있는 것들 쓴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이게 40문제 중에 한 문제, 역사와 법원 이 두 단원을 합쳐서 두 파트를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할 거지만 그래도 이걸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불합격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양이 좀 있더라도 외우시기보다는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오산불고기 뭐 있었다 그랬죠? 오산불고기는 경찰관 직무가 좋아해 경직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62년도에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62년도에는 청경법이 만들어졌더라. 청경법이 만들어졌다. 62년도에는 청경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7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근데 이 내용은 잘 몰라도 된다. 만들어진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63년도에는 이제 63빌딩 팔 일 있으면은 형한테 팔어. 대통령 경호실법이고요. 그리고 또 팔 일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인데 또 이제 8년도에 가니까 뭐가 됐더라? 이제 대통령 경호 법령 개칭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63빌딩 팔 일 있으면 형한테 팔았는데 81년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대통령 이게 정권이 바뀌고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죠 이게. 그래서 당선인 가족까지 명시 뭐 전직 대통령 자녀까지 가족이 경호에 포함. 왜냐하면 이거 현재는 뭐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까지만이잖아요. 이게 13년도 때 바뀌어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까지만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문제를 보면은 가족 경호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하고요. 이때도 10년까지로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또 5년이었거든요 10년까지로 바뀌었다. 보시고 이 04년도에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 탄핵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 배우자 추가가 되었다. 권한대행 배우자 대통령 권한대행 배우자가 경호 대상에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기존 그리고 08, 13, 17 이렇게 써놓은 건요 명칭이 바뀐 연도예요. 이게 명칭 바뀐 걸 따라가 보면요 뭐가 있어요? 대통령 경호실의 위치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3년도부터 08년도까지는 대통령 경호실로 있었고요. 08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대통령 경호처 한 단계 격화됐었다. 자,
자,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다시 대통령 경호실 올라갔었다. 자, 17년도부터는 지금 다시 대통령 경호처로 격화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처 이렇게 외우시고요. 081317 실처 081317 보시면은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시행한 때고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정권 바뀌면서 바뀌었구나, 5년 단위구나 이렇게 알면 또 외우기 쉽겠죠. 자, 69년도로 가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전직 대통령은 육구를 좋아해, 전직 대통령은 육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우에 제한이 되는 대상이 누가 있니? 알고 보니까 해금고 탄핵 회피라고 해서 탄핵되었던 사람 재직 중에 또는 뭐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 또 금고 이상의 형, 또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 뭐 회피 신청한 사람 해외에 그런 사람은 예우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지원해주는 게 헬기나 기타 이동수단, 또 주거지, 별도 주거지까지도 지원이 되더라. 74년도에는 이렇게 경호 경비 규정이 있었다. 근데 이게 경호대책위원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으로 바뀌면서 81년도로 되었고요. 76년도에는 뭐가 있었다? 경비업법 제정이 되었다. 근데 이때 당시엔 이름이 용역 경비업법이었고요. 지금은 뭐다? 지금은 이제 경비업법으로 99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91년도에는 경호규칙, 이 경찰공무원법 아시면 되고요. 또 95년도에는 이제 경비지도사가 개념이 처음 도입, 그리고 또 신변보호 개념도 도입. 97년도에는 경비지도사 1회 시행, 또 99년도에는 경비업법으로 이름 개칭. 01년도에는 특수경비업 추가가 되었죠. 이게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04년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돼서, 탄핵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은 현대에 있는 그러니까 경호 역사가 고대, 뭐 근대, 현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부분은 다소 알고 넘어가게 되었다. 같이 보게 되었다. 경호의 법원 파트와 같이 보게 되었다까지만 알면 좋겠어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호의 이론적 배경으로 가보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 경비론의 이론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출제되지 않은 데는 사회과학적 이론에서 이러한 게 있더라 볼 거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비론은 이제 이론을 어떠한 이론이 적용되었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경제 환원론적 이론, 공동화 이론, 이익 집단 이론, 수익자 부담 이론, 공동 생산 이론 이렇게 있는데 얼추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 경호 경비는 지키려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좀 해버리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해서 외우기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게 이익 집단 이론이거든요. 이익 집단 이론, 그리고 또 수익자 부담 이론, 이 두 개를 구분하면서 외우면 편해요. 자, 수익자 부담 이론. 우리 경찰은 공권력이고요. 경찰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용역 경비업이나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해당 사업주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뭐겠어요? 내 사업장에 있는 질서는 내가 지킬래. 수익자, 내 사업장의 수익은 내가 내니까 내 사업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거겠죠. 이 거시적으로 뭐 범죄나 이런 거 관련된 건 거시적이지만 예방 차원에 있는 거는 개인이 지켜라. 돈을 버는 개인이 지켜라. 이런 게 수익자 부담 이론이고요. 이익 집단 이론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을 사경비가 보호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목적으로 경비 집단들이 막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재산 놔두면은 못 지키겠죠?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대신 우리한테 돈 많이 줘야 돼요. 우리 경비업체가 돈 많이 주면은 우리가 많이 지켜드릴게요 하니까 발전이 되더라. 이건 용역 경비 쪽에서 좀 와닿는 말이겠죠. 사경비 시장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려고 만들어졌다. 아니다. 사경비 시장 이전에 사경비를 써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전을 시켰다. 민간 경비 시장을.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공동이 아니라 비어있는 빈 상태를 뜻하는 공동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공경비, 경찰이 투입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를 사경비가 보완해서 이거를 보충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됩니다. 경제 환원론적 이론은 조금 거시적으로 큰 시적으로 민간 경비가 발달하게 되는 원인이 개인의 뭐 수익자 부담, 이익 집단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범죄가 늘어나더라. 이렇게 큰 거시적으로 본다. 공동 생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공공 부분, 경찰이 지키는 부분을 민간 경비도 경찰과 좀 서비스 경쟁 차원으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지키고 예방해주는 그것만큼 민간 경비도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발달시킨다. 보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고, 이 포인트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 무슨 이론인가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셉티드, CPT드, 뭐 셉티드라고 하는데 이게 범죄 예방 설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골목이나 아니면은 술집 거리 가시면은 바닥에 조명으로 쏘잖아요. 형광등 같은 걸 조명으로 쏴서 뭐 어떠한 가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고, 요즘 어두운 밤길이나 전봇대 앞에 가시면은 바닥에 어디 경찰서, 뭐 안심거리 이런 식으로 조명이 깔려요. 그런 거를 이제 범죄 예방 설계다. 빛을 쏘므로써 어두운 환경을 없애서 범죄를 없앤다. 이런 범죄 예방 설계 셉티드 이러한 구분도 아시면 되고,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 이거는 생한사 존사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쓴 거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이거를 명시할 때 보통 피라미드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사회, 존중, 자기 실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실 때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뭐 직업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 직장 관계가 좋아야 한다. 아니다. 자기 개발을 잘해야 한다. 직장으로서 뭐 모든 걸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보장이 되면은 의식주가 보장되니까 이제 나의 신분이나 일터가 보장되었으면 한다 해서 안전 욕구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 5단계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모든 이론에서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직업적으로 직업 상담학이나 이런 데서도 통하고요. 아니면은 뭐 사회과학 유명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경찰학 개론에서도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뭐 범죄 관련돼 가지고 뭐 생리적으로 사람이 분류하면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어. 사회적 욕구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건, 다 통용이 되는 거라서 아시면은 편해요. 다른 자격증 따실 때 알겠죠? 그래서 생한사 존자 전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계적으로 생한자 존자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홉스, 로크, 루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국가 시절 있죠. 국가 시절 왕이 법이고 내 말이 곧 법이야 이런 시절도 있었고, 그 전에는 태초에 이제 알몸 상태로 뭐 서로 부족을 만들어서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거를 하나하나 왜 그랬나, 왜 사람들이 개인이 더 편한데 왜 사람이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고 사회를 만들었나,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건데, 이 홉스라는 사람과 로크, 루소 순서를 홉, 로, 루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홉스로 가볼게요.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싸우는 거예요. 이제 먹이 하나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곧 답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군주한테 내 목숨을 맡기겠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부족끼리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무리지어서 살면서 힘센 사람이 너가 우리 지켜줘, 아니면 대표가 우리를 지켜줘 했는데, 뭐 정착하고 땅을 점점 키워나가고 농경 사회가 되다 보니까 땅이 넓어지잖아요. 사람도 많아지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같은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개인에서 국가로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이때 당시에는 홉스 단계에서는 자기가 떠나도 모르잖아요. 지킬 것도 없고 뭐 자기가 농경 사회도 아닌데, 로크 단계에서는 내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머물러야 될 공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때는 또 국가를 만들었다, 형성했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고, 루소 때는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재산도 축적이 되는데, 뭐 점점 이게 농경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문제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있는데 신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왕이나 아니면은 뭐 사제 또는 귀족 이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그 체계가, 돈 많은 사람은 불평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야 이런 거 하지마, 니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왕 뽑아서 쓸게, 니네가 뭐 태어난 때부터 귀족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루소 때부터 뭐 입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프랑스 인권혁명 이런 것도 논의가 되거든요. 아니면 영국의 왕실 혁명인가요? 왕은 있는데 뭐 의회가
도입이 된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도입되고 하는데 경호학에서는 그러한 구분까지 짓지 않고요. 이렇게 홈로루 이 사람 단계만 좀 구분하면 좋겠다 해서 담았어요. 홈로루라고 해서 홉스 만인의 투쟁, 로크 개인의 수 국가로, 루소 개인들의 일반 의지로 뭐 계약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5절 경호의 목적과 원칙. 이건 읽으면 당연한 거고요. 위에서도 한번 다룬 내용들이 나와요. 볼게요. 자, 국위선양, 친목도모 이거 배웠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이념. 이제 이념과 원칙 이런 거 나오거든요. 경호의 원칙도 나오고요. 경호의 조직 원칙도 나오고요. 경호의 특성도 나오고요. 경호의 이념도 나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경호의 합법성은 경호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며 경호의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호의 이념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일반 원칙이니 특별 원칙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자, 이거 외울 때 경호는 합중협보희라고 해서 합법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반대 인물 경호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협력성,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안성, 우리 경호 대상자는 일정 이런 거 파악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희생성, 내가 희생을 해야겠죠. 이게 또 나중에 이념을 토대로 원칙하면은 그대로 받아지고요. 또 다른 파트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중립 이런 의무가 있죠. 청렴의 의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돈이나 이런 거 관련되면 안 되고, 또 보안성, 비밀 엄수, 또 성실의 의무, 또 공정의 의무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국민들한테도 공정해야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법조문으로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린 거고, 경호원의 의무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경호의 원칙, 이거는 교수들마다 이론이 다르지만 한 번씩 필요한 거 말씀해 드리고 구분할 수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원칙은 두방은 삼중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두뇌 경우, 방어 경우, 은밀 경우, 삼중 경우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홉스, 로크, 루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국가 시절 있죠. 국가 시절 왕이 법이고 내 말이 곧 법이야 이런 시절도 있었고, 그 전에는 태초에 알몸 상태로 뭐 서로 부족을 만들어서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거를 하나하나 왜 그랬나, 왜 사람들이 개인이 더 편한데 왜 사람이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고 사회를 만들었나,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건데, 이 홉스라는 사람과 로크, 루소 순서를 홉, 로, 루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홉스로 가볼게요.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싸우는 거예요. 이제 먹이 하나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곧 답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군주한테 내 목숨을 맡기겠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부족끼리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무리지어서 살면서 힘센 사람이 너가 우리 지켜줘, 아니면 대표가 우리 지켜줘 했는데, 뭐 정착하고 땅을 점점 키워나가고 농경사회가 되다 보니까 땅이 넓어지잖아요. 사람도 많아지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같은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개인에서 국가로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이때 당시에는 홉스 단계에서는 자기가 떠나도 모르잖아요. 지킬 것도 없고 뭐 자기가 농경사회도 아닌데, 로크 단계에서는 내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머물러야 될 공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때는 또 국가를 만들었다, 형성했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고, 루소 때는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재산도 축적이 되는데, 뭐 점점 이게 농경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문제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있는데 신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왕이나 아니면은 뭐 사제 또는 귀족 이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그 체계가, 돈 많은 사람은 불편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야 이런 거 하지마, 니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왕 뽑아서 쓸게, 니네가 뭐 태어난 때부터 귀족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루소 때부터 뭐 입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프랑스 인권혁명 이런 것도 논의가 되거든요. 아니면 영국의 왕실 혁명인가요? 왕은 있는데 뭐 의회가 도입이 된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 도입되고 하는데, 경호학에서는 그러한 구분까지 짓지 않고요. 이렇게 홈로루 이 사람 단계만 좀 구분하면 좋겠다 해서 담았어요. 홈로루라고 해서 홉스 만인의 투쟁, 로크 개인의 수 국가로, 루소 개인들의 일반 의지로 뭐 계약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5절
경호의 목적과 원칙. 이건 읽으면 당연한 거고요. 위에서도 한번 다룬 내용들이 나와요. 볼게요. 자, 국위선양, 친목도모 이거 배웠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이념. 이제 이념과 원칙 이런 거 나오거든요. 경호의 원칙도 나오고요. 경호의 조직 원칙도 나오고요. 경호의 특성도 나오고요. 경호의 이념도 나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경호의 합법성은 경호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며 경호의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호의 이념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일반 원칙이니 특별 원칙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자, 이거 외울 때 경호는 합중협보희라고 해서 합법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반대 인물 경호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협력성,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안성, 우리 경호 대상자는 일정 이런 거 파악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희생성, 내가 희생을 해야겠죠. 이게 또 나중에 이념을 토대로 원칙하면은 그대로 받아지고요. 또 다른 파트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중립 이런 의무가 있죠. 청렴의 의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돈이나 이런 거 관련되면 안 되고, 또 보안성, 비밀 엄수, 또 성실의 의무, 또 공정의 의무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국민들한테도 공정해야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법조문으로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린 거고, 경호원의 의무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경호의 원칙, 이거는 교수들마다 이론이 다르지만 한 번씩 필요한 거 말씀해 드리고 구분할 수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일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방은 삼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비교해서 특별 원칙은 통로 담당 목희생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통로 담당 목희생, 뭐 통로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목을 희생당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고요. 문제는 구분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뭐 통로 목희생만 떠오르는데 라고 해도 담당 구역의 원칙이란 설명을 보게 되면은 아 맞아, 통로 담당 목희생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두문을 짰고요. 비교를 하나 해보자면은 이제 둔의 경우는 경호원이 꼭 원래 우리가 아는 경호원은 몸이 좋고 무술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머리가 더 좋아야 한다. 위급 상황에 예리한 판단할 수 있도록 두뇌가 중요하다. 방어 경우, 이게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아니면은 뭐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대피 경호, 방어 경호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은밀 경우, 경호 대상자의 업무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행동 반경을 두어야 한다. 삼중 중첩 경우, 이거는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원칙, 통로 담당 목희생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통제점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하나의 통로. 이건 여러분들이 통로에서 비표 나눠주는 거, 출입 통제하는 거 많이 보셨죠? 행사나 뭐 주요 기간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출입일지 쓰세요 이러면서 일로 올라가세요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하나의 통제점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구나 하고요. 이 비슷한 예제로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 경호원 확인 없이 막무가내로 막 올라간 거예요. 이 경호원은 밑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링컨이 암살되었다. 자, 우리 링컨 관련된 것도 있었죠? 뭐 있었을까요? 위조 화폐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 대 SS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국의 재무부 소속으로 위조 화폐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링컨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 경호에 이르렀다. 비밀 경호대는 경호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경호를 완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자기 담당 구역의 책임 원칙. 담당 구역 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자기만 책임진다. 벗어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삼중 경호라고 하면은 뭐 외곽에 배치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부에 배치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근접 경호원이라고 해서 반대로 근접 경호 수행관은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차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호 대상자 주변에서 경호 대상자한테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어 경호로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차량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후다닥 호다닥 뛰어가가지고 근접 경호원을 지킬 필요는 없다. 자기 차를 잘 지키고 돌아오면 바로 탈출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면 된다. 이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이거 관련돼서 트루먼 암살 미수 사건 때는 이제 테러범들이 트루먼을 암살하기 위해서 진입하다가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뭐 지원 요청 여기 모자라다 했는데
최종 관문으로 있던 그 계단 제일 위쪽에 문 앞에서 경호원들이 안 가고 이 위에서 아래로 쏘면은 총이 더 편하게 잘 맞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처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를 제압해서 암살해서 이게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을 잘 지킨 사례로 통용이 되는 거, 이런 거 좀 구분하시기 바라고.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를 위해 가능성 있는 인물이나 물건으로부터 떼어놓는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 그래서 이 원칙은 좀 길게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씩 알려드리자면은 뭐 행차 코스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또 노출되었으므로 가급적으로 변경한다. 이게 문제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동일 장소에 수차 행차했던 곳은 안전이 보장된 곳이므로 자주 간다. 이런 거 안 되겠죠. 좀 보시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께서 피살을 당한 사건인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행사를 하고 행사 코스가 노출되다 보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도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 자체가 경호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좀 대중들한테 많이 다가가려고 경호에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경호원들은 당연히 오픈카보다는 밀폐된 안전한 차량을 원했겠지만 오픈카를 타고 행사를 하다가 이제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밑에 쭉 넘어가시고요. 자기 희생의 원칙. 방어 경호랑 비슷하죠? 내 몸을 희생해서 경호 대상자를 지켜라.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큰 원칙, 특별 원칙과 일반 원칙을 배웠고요. 학자마다 신변 보호의 일반 원칙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시험에 나온 거는 이제 합리적 지역 방어의 원칙이 한번 나왔었어요. 신변 보호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격자의 직간접적인 공격 행위를 사전에 봉사하기 위한 원칙을 뭐 지휘 단일화의 원칙으로 해서 좀 구문이 쉽게끔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합리적 지역 방어의 원칙이다. 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 훈련 잘하는 거를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이라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본 거 또 볼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경호의 기본 원리, 삼중 경호의 원리입니다. 삼중 경호의 원리, 이거는 크게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거는 이러한 거고요. 미국과 영국에서 삼중 경호를 설명하는 게 다르더라. 이 삼중 경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외부 구역이 없다. 외부 구역이 내부, 내각, 외곽으로 나뉜다. 안, 비, 개로 외우기 바란다. 이렇게 했었고요. 경호 대상자가 위치하는 구역이고요. 앞으로 삼중 경호는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좀 크게 중첩돼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큰 두려움은 안 가시셔도 되고요. 권총 사거리구나. 그러면 이게 1선이 권총 사거리니까 50m 정도 되는 간격이겠네. 2선은 뭐야? 2선은 소총 사거리겠다. 소총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지? 3선. 이제 소구경, 곡사하기. 소구경, 곡사하기 해서 뭐 1km 되는 구경이겠구나. 1km 되는 구경이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내부 구역에서 MD, 메탈 디텍터를 운영합니다. 이게 헷갈릴 게 나중에 출입 통제자의 임무를 배우게 되는데, 그럼 입구에서 하니까 내부 구역과 조금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삼중 경호의 원리랑 출입 통제자의 업무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분류를 다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부 구역에서 이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하고요. 안전한 검측이 필요하다. 내 곽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총 사거리 외에도 바리게이트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또 비상통로 확보, 소방차나 구구차 대기하고요. 바리케이트랑 또 연관지에서 알면 좋은 게 폴리스 라인이라고 있어요.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은 이제 경찰 통제 라인이라고 해서 조금 그 노란색 테이프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위험 오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라인이 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3선 외곽구역. 자, 주변 지역 동향 파악하고요. 행사장을 직시할 수 있는 고층 건물 및 감제 고지 확보. 높은 구역을 확보해라. 나는 감제고지란 말이 적 입장에서 적 대상자는 잘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숨기 좋은 곳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경호 대상자가 아니라 위의 기도자가 감제고지를 확보할 테고, 경호원 입장에서는 위의 기도자가 감제고지를 확보할 테니까 그러한 감제고지가 어디 있을까 살펴보기 힘든 곳이지만 내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 감시조와 이런 걸 운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보 순찰조 및 기동 순찰조가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3선은 구역이 크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서서 살펴보기보다는 입초 근무를 하기보다는 도보 순찰이나 기동 순찰을 실시하고요. 여기 2선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도보 순찰조 및 기동 순찰조가 있고요. 통상 1선이 경호처고요. 2선에서 경호나 군 관련, 3선에서는
2, 3선이 경찰, 군 이런 시설들이 투입이 됩니다. 인원들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알고 보니까 권총사거리, 수류탄 투척거리라고 해서 50m고요.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완벽한 통제. 내각구역, 경비구역으로 가보니까 소총사거리고 50에서 600m 반변이구나. 부분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리게이트 그런 것처럼 방호벽이 설치되어야 하고 중요 지점에는 경호원의 추가 배치가 원칙이다. 3선으로 가보니까 첩보 수집을 하는구나. 수색 및 사찰 활동을 하는구나. 수색 및 사찰 활동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겠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렇게 원거리 불심자 검문. 검문 자체가 수색 뭐 조금 남을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압력을 가는 거잖아요. 왜 왔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또 여기서는 수색 및 사찰 활동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슷한데 영국이랑은 좀 달라요. 영국은 그 나라의 배경을 보자고요. 영국은 섬이에요. 섬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완전하고요. 또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이니까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호가 실패하면은 조금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왕실 경호대라고 해서 막 근위병 웃기기 이런 거 옛날에 영상이 왔었는데 근위병들이 엄격하게 있으면은 뭐 그 앞에서 웃기면은 웃으면 안 된다. 근위병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동생이 왔는데 뭐 여동생을 모르쇠하고 동생이 손을 꽉 잡아도 이제 모르쇠하던 근위병이 또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게 다 영국의 특색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럼 3선부터 가볼게요. 영국은 반대로 3선부터 가보면은 섬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분석이나 항만 관리, 위험인물 목록 작성이 주가 되고요. 2선부터는 이제 조금 의전을 차려서 정복 경관의 경찰 활동이 들어가는구나. 1선에서는 숙소 경비, 여왕이 숙소를 지키고 여왕의 요인을 지키는, 여왕을 지키는 근위대 이렇게 떠올리면은 잘 외우기 쉽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교하도록 종합 비교를 제가 써놨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읽고 별로 문제는 풀 수 있겠다 하면은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연 방복 효과의 원리, 이거는 이제 수직적 효과와 수평적 효과인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무조건 경호원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죠. 경호원을 대피시키는 게 방어 경호에 있어서는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근접 경호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냥 경호원 쪽으로 보자고요. 이제 우리 골키퍼 골대 찰 때 공격수와 골키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격수가 차기 힘들죠? 바로 앞에서 뭐 막아버릴 수기도 하고 오는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시면 되고요. 이거를 지우고 볼게요. 자, 수평적 효과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가? 이 지금 검은 색깔, 빨간 색깔 이 사람이 위에 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공격 대상자도 그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경호 대상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뭐 무기, 소총을 들고 있다 치면은 이렇게 위에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공격 반경이 있다고 했을 때 대상으로 들어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여기에 장애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 별표라는 장애물을 만들어 볼 때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같은 그건데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잖아요. 선을 그었을 때. 그죠? 근데 이 장애물을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같은 비거리인데 같은 비거리를 막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안 맞게 되죠? 유효 공간이 조금 이렇게 나뉘지 않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유효 공간이 지금. 그죠? 유효 공간이 이렇게 되니까 안 맞게 되더라. 그러니까 수평적 효과는 어떻다? 이 경호원 가까이 있는, 경호 대상자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적 가까이 있는 게, 군중이나 이렇게 좀 상황 가까이 있는 게 수평적 효과에 있어서는 범죄자를 제압하기 편하니까 그러하더라. 다시 수평적 효과는 적 가까이 있는 게 편하더라. 이게 나중에 촉수거리의 원칙까지 이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럼 수평적 효과로 또 가볼게요. 수평적 효과. 자, 수평적 효과는 또 경호 대상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위의 기도자는 건물에서 통상 위의 기도자 같은 경우에는 고층 빌딩에서 저격을 하거든요. 그럼 저격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위의 기도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암살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총을 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빵 쏘면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이제 경호원을 지키는 경호 대상자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으면 이 거리랑 상관이 없죠. 못 막잖아요. 지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호 대상자보다 더 키 큰 이러한 사람이 가까이서 막아버리면은 어때요? 이 사람을 쏠 수 있는 반경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또 살아나가네요. 경호 대상자가 살짝 빗나가네요. 그래서 수직적 원리는 어떻다? 경호 대상자 가까이 있는 게 편하다. 더 효과가 높다. 그래서 수평 효과는 적 위치를 알 때에는 적과 가까이 있을수록 수평 방벽 효과가 늘어나고요. 적 위치를 모를 때에는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경호 대상자랑 가까이 있으면 편합니다. 수직적 방벽 효과는 근접 경호원과 가까이 위치할수록 경호 효과가 증가하겠죠. 자, 다시 수평적 방벽 효과는 적 위치를 알 때에는 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적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막아버리면 되죠. 몸으로 덮어서. 반대로 적 위치를 모르면은 경호 대상자를 내가 덮어서 이 수직적 효과와 마찬가지로 덮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를 경우에는 내가 경호 대상자 가까이 있는 게 낫구나. 수직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호 대상자 가까이 있는 게 좋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최적의 경호 위치는 이제 경호 대상자랑 위의 궤도자 사이에 내가 있는 거겠죠. 총을 일직선으로 쏘면 내가 대신 맞아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촉수 거리 원칙이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황을 대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두 명이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위에 기도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일단 경호 대상자를 여기에 그리고요. 촉수 거리의 원칙, 손 닿는 거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경호원이 여기에 또 있어요. 이것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회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원이 여기 한 명 있고요. 여기 한 명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위의 기도자는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의 기도자가. 자, 그럼 촉수거리의 원칙에 따라서 상황 대처를 해야겠죠. 근데 경호 대상자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누가 지키는 게 빠를까요? 이 사람이 지키는 게 빠르겠죠. 또 반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뛰어오기보다는 여기 위의 기도자랑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덮쳐버리는 게 낫겠죠. 적 위치를 아는 경우잖아요. 지금 위치를 아는 데인데 안다고 해서 아까 우리 적 위치 알면 수평 거리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덮치는 게 낫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촉수거리의 원칙에 따라서 손 닿는 데 있는 거를 먼저 처리해라 라는 원칙도 있어요. 그래서 경호 대상자가 가까이 있다. 그럼 내 몸으로 경호 대상자를 덮치는 게 낫겠고 적이 가까이 있다. 그럼 내 몸으로 적을 덮치는 게 낫다 해서 촉수거리의 원칙도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촉수거리의 원칙도 살폈으면은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 그래서 주의력과 대응인데 대응은 당연히 즉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아까 어디 갔죠?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우리가 대응 효과를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호 대상자를 데리고 도망가기 편한 거 그걸 대응 효과라고 하고요. 주의 효과는 지금 이렇게 한 명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위의 기도자는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숨어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이렇게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게 조금 군중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게 군중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살펴보기 편하더라 라고 해서 주의력 효과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이 구분하는 거 적과 가까워질수록 주의력 효과가 좋다. 경호 대상자가 가까울수록 대응 효과가 좋다. 구분 잘 지으시고 경호원의 이격거리는 군중과 경호 대상자 이격거리는 4-5m가 적당하다. 4-5m. 촉수거리의 원칙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체위 확장의 원칙 자신의 몸을 은원패하기보다는 최대한 몸을 펴서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를 호위해라. 보호해라. 대응 시간의 원리 총기로 맞대응하는 것보다 내 몸으로 경호 대상자를 덮는 게 더 빠르면은 즉각적으로 덮어라. 우리 빵 소리 나면은 경호원들이 경호 대상자를 몸으로 덮치는 거 햄버거처럼 덮치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 SCE 원칙이라고 또 하나 나오네요. 이거는 경방대 이렇게 외우시고요. Sound of Cover Evacuate 해서 Evacuate가 대피거든요. 대피. 그래서 경방대 SCE 우발 상황 발생했다면은 SC라고 해서 경고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동료한테 그리고 그 동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주의력 효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위해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위험해 라고 통보를 해야지 이 사람이 이 가까이 경호 대상자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 방호 지켰으면은 또 대피해라. 경방대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합니다.
뭐 사경호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공권력이 없으니까 예방이 우선이다.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마라.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짬비 구성이 1000문제 정도 돼요. 1000지문 정도 있는데 벌써 200지문이 넘었죠.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경호의 발달과 배경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가문을 콩다듯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나온 거야.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 지문을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골치가 아프죠.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간간히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구분이다. 구분. 경호학의 역사에서는 구분으로 문제를 물어본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사에서도 그렇고 경호학 역사에서도 그렇고 원시, 고대, 중세, 근현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대는 국가가 생겨난 시기라고 해서 뭐 사만, 부여, 옥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요. 고려부터 해서 본격적인 중앙집권기인 고려부터 해서 조선 중후반기까지를 중세, 그리고 조선 국후반기를 근현대라고 합니다. 그 원시 시대, 고조선 이런 거 있죠. 고조선 이전 시대 이런 거를 원시 시대라고 해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 대한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민간 경호는 존재했겠죠. 원시 시대에도 부족장이 있고 족장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지키니까 경호는 있었다. 원시 시대에도 경호는 있었다. 경빈이 있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고대부터 우리는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전기, 고려 무신집권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한말 전기, 한말 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죠. 이 나라가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구나 했는데 이 한 문제 맞추자고 한국사를 다시 공부할 필요는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살펴보면 좋은 거고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전에 고조선도 있고 부여도 있고 뭐 옥저도 있고 동해도 있는데 그런 거는 빼고요. 이제 본격적인 중앙 집권이 좀 이루어지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전에는 이제 부족 국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거였는데 이때는 고백신이라고 해서 왕들이 좀 생겨났다. 왕들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시작하더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백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그냥 특색이 있는 게 백제랑 신라가 조금 특색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조직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고대말, 대모달, 말객, 고대말 이러한 경호 기간이 있었구나. 고대말, 대모달, 말객. 그리고 백제는 오부, 오방 이러고 나누고요. 지방을 오부, 오방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령이라는 간부가 내려서 통치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문제시문에 오부가 나왔다. 오방이 나왔다. 백제 시대구나. 또 위사자평이라고 해서 위사자평이라고 해서 경호처장 같은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병관자평은 반대로 군대를 다스린 사람이라 아시면 되고요. 또 단률과 내관이라는 기관이 나와요. 그래서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 백수달, 오방, 위사자평이라고 해서 내관 나왔다, 단률 나왔다 하면은 백제를 고르면 되겠다. 자, 지문에 대모달이 나왔다. 대모달이 나왔으면은 고구려, 단률이 나왔다. 백제. 자, 신라로 가볼게요. 신라가 금군, 시위부 이게 시위라는 말이 지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고려 때도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위부 소속의 금군이라고 나오면은 신라로 보시면 되고요. 통상 구서당 십정 이 말이 같이 나와요. 구서당 십정. 이거 군 조직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구서당 십정이라는 군 조직이 있었구나. 이 조직에서 경호 기간을 같이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구서당 십정. 구서당은 수도를 지켰고요. 십정은 지방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시위금 90, 신시위금 90 이렇게 아시면 돼요. 발해. 이거는 이제 지부 좌우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지부 좌우. 고려 전기 이거는 좀 재밌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고려부터 외울 게 많거든요. 아까는 국가 자체가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내손 검군 몇 살이냐? 중2 6 해서 2군 6기가 있구나. 이거 태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묘창의 난으로 이제 내순공군이 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순공군 몇 살이냐? 주기욱, 중이욱. 자, 고려 무신기가 외울 게 많은 게 이 도방이 핵심입니다. 도방. 왜 도방이 핵심이냐? 이전까지는 왕들을 지키는, 국가를 지키는 부대였다면은 도방은 이제 무신 직검기에서 최초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경호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경호 조직. 그래서 사경호 조직, 사경비의 시초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면은 말이 되겠죠. 또 이제 서방. 이게 서방도 웃긴 게 원래 경호원 이런 거 하면은 무인, 무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강한 사람. 근데 이제 최충원 때에는 서방이라고 해서 무신뿐만 아니라 문인도 경호를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두뇌 경호가 적용이 있었다. 두뇌 경호 개념이 고려 무신기에도 있었구나. 수기를 지켰다. 비상 대책을 했었다. 마벌초라고 해서 최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마벌초, 삼벌초 이것도 있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마삼 이렇게 구분을 지으세요. 도서마삼. 6번 도방, 내외 도방 차이가 최충원은 6번 도방이고요. 내외 도방은 최충원의 아들이 최후입니다. 내외 도방, 6번 도방, 내외 도방. 이게 순만호 사평해마라고 해서 무신 집권기 끝나고 우리가 몽골에 점령이 돼요. 그래서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좀 그 기간을 따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순마소와 순군 만호부, 또 사평 순위부, 성중해마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성중해마에는 홀치라는 조직이 그 인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귀족 자제라 하나요? 그런 개념인데 홀치라는 애들이 있었다. 홀치.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은 고려 후기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순만호 사평해마. 자, 조선 전기 이게 외울 게 많아요. 이게 외울 게 많은데 갑친 상근부 10별 내내 충의 사복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갑친 상근부 10별 내내 충의 사복 해서 갑사 이게 무신 비슷한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갑사라고 보시면 되고 갑사에 조직 포함되지 않은 애들 가지고 14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갑사라고 해서 좀 몸이 강하고 강한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이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뭐 14로 운용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친군이 상근부 이렇게 있구나. 친군이 상근부. 그래서 갑친상근부 10별 내내 충의사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갑친상근부 10별 내내 충의사복 별시위 내내 충의사복 사복. 자, 충의는 세종 원년에 있었고요. 겸사복은 이제 세자부터 시작해서 하는 경호 조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 후기 이거는 이제 인조 반정이 좀 논의가 되거든요. 인조 반정이라 해서 호위청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인조를 지키기 위한 어영청이라는 조직이 있었구나. 또 조선인 만큼 훈련도감이라는 기관도 있어요. 훈련도감도 나오니까 아시면 좋고요. 어금숙 호위장룡 이렇게 구분짓게 말합니다. 정조 때는 장룡령, 장룡위 이런 걸 운용했구나. 장룡령, 장룡위. 한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가 조금 도입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한말 전기에는 무의소 이 위에 있는 이게 호위청, 어영청을 같은 기관에서 운영했었거든요. 청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훈련도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기관들을 다 통합해서 무의소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 그래서 무무친친위 시위, 무무친친위 시위. 여기 친자가 나중에 상군부라 이런 거 좀 친군이랑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시위대 또 나오죠. 시위군, 시위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 경위원, 경위국, 경위통감 창덕궁 경찰서. 우리 나중에 경복궁, 창덕궁 이렇게 나오는데 왕이 머물렀던 곳이구나. 창덕궁이 한때 국정을 담당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경위통감, 뭐 창덕 이렇게까지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도 문제 풀리거든요.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무국총장 경호. 경호대 이렇게 했구나. 내무총장이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최고 관청이었구나. 경무국이 지방이고 경호부가 경무국 내부에 설치된 거구나. 이렇게 안 와닿죠. 왜냐면 암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외우면 돼요. 알겠죠? 무국총장 경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무대 경찰서라고 해서 경무대가 이게 청와대예요. 지금에 있던 청와대인데 창덕궁 경찰서가 원래 지켰던 거예요. 이거를 국정이
국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켰었는데 창덕구 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 경찰서를 신설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3년 우리 경직법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종로 경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군내로만 제한이 되었다. 경무대 경찰서는 경무대 군내로만 제한됐다. 근데 경무대에서 명칭을 바꿨다. 윤보선 대통령 때 명칭을 바꿔서 청와대로 바꿨고요.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윤보선 대통령 자체가 그 살짝 혁명 끝나고 빈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 때 이루어졌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정보부 경호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일으키면서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 경호대가 임시로 편성이 되었고요. 이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 경호대가 시간이 흘러면서 엄청 급박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조직이 바뀌는 건 몇 년이 걸리는데 그해 11월에 중앙정보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중앙정보부란 말을. 중앙정보부 경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3년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취임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 경호실, 우리 63년도, 04년도, 다시 08년도, 13년도, 17년도에서 63, 08, 13, 17 해서 실처, 경호실, 경호처 외우기로 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쭉 넘어가면 이제 끝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외우긴 했는데 보긴 했는데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걸 계속 보기보다는 구분 짓는 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 잠시만요. 외우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하나씩 맞추면서 밑에 이 정답과 비슷하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푸시고요. 없으시다면은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좀 채워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이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잖아요. 그죠?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제일 마지막 대한민국 정부 이후에 나왔죠. 그리고 또 창덕궁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말 후기 때 경위통감 창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기로 했어요. 경위통감 창덕,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고요. 이제 경무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조선 이후에 만들어졌구나, 죄송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고대말이라고 해서 대모달 말객 고구려 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경호실은 당연히 마지막에 있었죠. 그리고 또 경위원, 경위통감 창덕이라고 해서 경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처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고요. 경위통감 창덕이니까 또 경무통감부가 일로 들어가겠죠. 오부오방 같은 경우에는 백제 것이었다. 오부오방 말고도 달객, 달객은 이제 아니고요. 말객이란 말이 있고, 죄송합니다. 고대 말이니까 달률이란 말은 여기 백제 포함이 됐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호위청, 어금숙 호위장룡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때 포함 나오더라. 무의소, 무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무친친이 시위라고 해서 이제 한말 전기냐 후기냐인데 한말 후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말 전기에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또 무국총장 경호라고 해서 내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이전에 있었고요.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대 중정 경호대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일로 넣으시면 되고, 시위부 같은 경우에는 시위군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신시위금 90이라고 해서 시위대랑 헷갈리지 말자, 내 시위나 뭐 이런 걸로 헷갈리지 말자라고 해서 이거를 신라대로 넣으면 돼요. 신시위금 90. 또 그 금군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시위금 90이니까 넣으면 되고요. 단률 같은 경우는 백제 것이다. 자, 중군 내순건군 몇 살이냐, 중2 고려 전기 때. 도방 같은 경우에는 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신 집권기 때 개인 사조직, 전문 사조직이기도 했고, 인사 원래 문신들이 안 서는데 문신들도 서더라.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순만호 사평해마라고 해서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게 있었다. 그래서 21번 어금숙 호위장룡 어영청 훈련을 어영부영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전기 때 제가 말장난을 섞은 게 있거든요. 조선 후기 때 훈련을 어영부영하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무무친친이 시위,
무무친친이 시위니까 친위대 시위대 같은 경우는 한 말 전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무국총장 경우니까 무국총장 경우니까 일로 들어가겠네요. 경무국을 이제 중앙에서 하고요. 지방에서는 경무사를 하는구나. 갑친상군부 10별 내내 총의사복 해서 14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로 들어가겠구나. 별시도 조선전기로 들어가겠구나. 수기소는 어금수 호의 정룡이니까 조선 후기로 들어가겠구나. 금구는 신라에도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서도 나왔었지. 이렇게 하나 쓰시고요. 또 경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숙 호의 장룡 이거 안 되고 무국총장 경우란 말이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30 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국총장 경우니까 맞네요. 바로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도 이 두 문을 떠올리다 보면 풀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단어 봐서 충의사복 이거 조선 전기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푸시고요. 말개 고대말 고구려 위사자평 맞다. 오부오방 위사자평 있었지. 병관자평도 맞겠네. 이거 병관자평 어딨어? 46번에 병관자평 있구나.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16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는 구사당 10점 신시금 9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4번으로 넣고요. 마별초 같은 경우에는 고려 이제 무신집권기에서 마별초 선멸초 나왔었다. 최후의 특별한 부대였다. 순만호 사평해봐니까 고려 후기에 들어가겠구나. 순군만원부도 마찬가지고요. 지부 좌우는 어디 거다? 발해 거. 그래서 38, 39 넣고요. 갑친상군부 10별 내내 내금이 내시인은 조선 전기로 들어가겠구나. 내금이 내시인은 그리고 이군육이 내손 건군 몇 살이냐? 이군육이 43, 44는 고려 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갑사는 아까 말했었죠. 조선 전기의 특별한 부대인데 갑친상군부 10별 내내로 여기 바란다. 14가 갑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14로 좀 갔다. 병관잠프 썼고요. 삼벌초도 고려 무신집권기로 쓰면 되겠습니다. 순만호 사평해마니까 고려 후기에 성중해마가 있었고요. 의흥친군이 의흥 3군은 갑친상군부 10별 내내니까 얘 두 개는 어디로 넣어라? 조선 전기로 넣어야겠네요. 49, 50. 그리고 또 장룡 같은 경우에는 어금숙 호위 장룡 어금숙 호위 장룡 제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로 어금숙 호위 장룡이니까 조선 후기로 넣으시고요. 친군 용호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무친친이 시위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으면 되겠네요. 이 무무친친이 시위니까 열로 한말 전기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무무친친이 시위니까. 저도 이렇게 좀 부드럽진 않지만 몇 개는 바로 떠오르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본 거긴 한데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풀어도 이거 가끔씩 반복하시면은 한 10번 정도 하시거나 5번 정도만 하게 돼도 잘 외워지거든요. 물론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게 있죠. 사람이란 게 눈에 안 익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부담 없이 문제 준비하는데 일단 다른 것부터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챕터 6 다 넘어가고 천천히 오면 된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